오늘은 미국 시장이 약세로 끝났는데요. 장 초반부에는 사실 위로 확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 보이는데 보면 S&P 지수 초반에 이렇게 확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전부 다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 확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반등했는데 반등 시도를 실패하고 밑으로 더 쓸려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로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요번 주는 경제 지표들이 특별히 보여드릴 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100만 건 가까이 나왔습니다. 96만 5천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던 게 둔화돼서 전환됐었는데 다시 감소하면서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게 다시 급등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밀렸다. 갑자기 후반부에 일단 시간대도 안 맞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이든이 또 당선되면 블루웨이브까지 완성돼서 대규모로 경기부양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업이 양산되긴 하겠지만 그런 경기부양책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있었거든요. 그럼 그 기대감이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투자 심리가 강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강력했던 투심이 이제 사라지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투자도 개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개미들의 투심이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투심이 계속 지속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의문점인데 지난번에 이제 1차적으로 제가 매수를 하고 또 조정하면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못하면 오 하고 그냥 시간이 장 초반부에 조정 없이 흘러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접은 건 아니고요. 또 조정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 테슬라 주식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거든요. 테슬라도 반등했는데 이제 반등세가 미비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가치하고는 가장 많이 괴리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은 광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주식을 떠받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광기가 붕괴되면 다른 것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반등을 했지만 빠른 속도로 다시 내려가면서 넥라인을 붕괴하고 빠르게 빠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빈리 교수께서 이거 닥터둠이라고 말씀을 듣는 분인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예언하면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이분 25일 오늘 우리나라 날짜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그 비트코인이 거품이 꺼질 첫날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럴까라는 생각은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진짜 오늘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하튼 오늘 이번 주에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주식을 그냥 쳐다보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림 중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개념 속에 넣어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뭔가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건 제가 가지고 쓰는 데이터는 아니고 개념인데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했거든요. 그런데 뭐 주식시장 성과라든가 뭐 산업의 동향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미국이에요. 사실 경제성장률이나 주식시장이랑 같이 보면.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미국만 유독 혜택을 받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 가지 산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는 있었지만 핸드폰은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그 전에 없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처를 잘 못했던 글로벌 탑 1위의 핸드폰 업체인 노키아가 시장에서 없어져 버렸죠. 물론 통신업체로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SNS 산업이 새로 생겼는데 이 SNS 산업은 사실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페이스북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데스크탑만 계속 존재했다면 페이스북이 지금처럼 커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단순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쉐일 산업이 있었는데 이 쉐일 산업은 현재 쇠퇴 국면에 진입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국면에서 모든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이 미국이에요. 우리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SNS에서 머릿속에 중국에 있는 거 말고,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은 이제 후반부에 커졌죠. 계속 점진적으로 커온 걸 보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이런 것들. 구글은 이제 SNS 쪽보다는 정보 쪽인데 검색 정보. 구글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생각하면 애플. 우리나라도 여기서 혜택을 받죠. 삼성전자. 그런데 이 산업들이 어느 영역으로 점점점 퍼트리는 상황을 보이고 있냐면 이게 이제 향후 이제 산업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넓어지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오프라인 유통이 온라인 유통으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차를 끄고 장바구니를 들고 직접 그 가게로 가던 것, 마트로 가던 것을 인터넷에서 주문하도록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바뀐 것이 단순히 제품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바뀌게 됐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 유통이라고 하는 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다음에 제품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나 쿠폰 같은 과거의 오프라인 쪽 이제 과거의 오프라인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는 배달 유통으로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백화점은 뭐냐면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소리가 죽었지만 뭐 트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광고를 다 때려놨는데 그 때려놓은 걸 검색을 통해서 집중화 시켜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 앱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온라인 유통화되면서 뭐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게 유통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유통에서 좀 생긴 게 이 OTT 시장입니다. OTT 시장은 그냥 단순히 컨텐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나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자기 OTT를 만들어서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OTT 시장은 좀 더 전문화된, 그 다음에 퀄리티가 높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죠. 약간 달라진, 이 시장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 OTT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방송 3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텐츠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시장이 커지고 OTT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방송사나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생긴 이 SNS 시장이 있긴 한데, 이 이제 온라인 유통하고 SNS 시장에 의해서 파생된 건 약간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SNS 시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온라인 집객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인데 용이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건 온라인인데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카톡으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는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톡을 쓰잖아요. 그 카톡을 쓰는 자체가 집객, 그 고객을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고객을 다 모아놓은 곳에 광고를 때려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카톡 들어가시면 상단에 이렇게 그 광고가 없었어요. 그냥 카톡 내용만 나왔는데 지금 카톡 들어가시면 상단에 그 광고가 뜹니다. 그게 1일 10억의 매출을 올리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스마트폰이 오기도 전에 그 블로그나 이런 것 쪽에서, 그러니까 데스크탑 쪽에 있었죠. 데스크탑 쪽에서 광고를 통해서 이익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SNS 쪽으로 넘어가면서도 이익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SNS 시장은 이 커넥팅입니다. 이 커넥팅이 뭐냐면 집객이 됐기 때문에 그 집객이 된 사람들한테 그냥 물건을 갖다가 광고를 때리거나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요. 카카오가 제품을 생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품을 생산 안 하지만 자기가 집객한,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제조업 쪽이든 뭐 문화 컨텐츠건 뭐 하여튼 상관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중간에서 이익을 빼가는, 수수료를 빼가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대규모 돈이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다가 온라인 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집객된 것을 이용해서 이런 제품 쪽, 광고 쪽을 넘어서서 지금 금융 쪽까지 확대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산업이 아닌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 새로 창출된 이런 집객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체 산업 영역을 전부 다 커버하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기업들이고, 중국의 알리바바가 가장 큰 대규모 기업인데 가장 유망한 기업이었지만 최근 중국 당국에 의해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긴 한데 상황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기업들도 이런 쪽으로
잘 넘어가면 좋긴 한데 문제는 중국 시장이 강력하게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걸 통제했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을 쳐다보는 거 말고 온라인 시장 쪽에서 돈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이런 쪽에 그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가장 좋은 섹터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또 이 중에서 여기서 지금 제가 빠지고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게임 산업입니다. 예, 게임 산업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 생긴 산업들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으며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 연계된 거고, 이 중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산업 영역이 여기입니다. 온라인 집객이 가능한 아이들이 그걸 플랫폼화해서 각각의 그 자기의 집객된 고객과 그다음에 제조나,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이익을 내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향후에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과거에 누가 했냐면 백화점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백화점들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요. 그냥 장터만 열어놨는데 그 열려진 장터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곳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썼던 게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전통적인 백화점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생긴 거고요.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지속되는 탑픽이 있어요. 지속되는 거 계속. 그게 뭐냐면 렌탈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IoT, IDC,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 그 렌탈 서비스는요, 생활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행복하게.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 과거에 뭐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품이 한계가 있었어요.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들이 폭발적으로, 하물며 집에 그거 뭐죠? 그 LG에서 그 양복 같은 거, 옷 같은 거 걸어놓는 것도 있잖아요. 스타일러. 그런 것들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렌탈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이 렌탈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8, 90년대 누가 물을 사서 먹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을 다 사 먹는 시기를 지나서 정수기를 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동남아시아 시장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렌탈 서비스가 지속되는 서비스 중에,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 에너지인데, 이 그린 산업, 그 녹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될 이슈밖에 지속될 이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전기차라든가 혹은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뭔가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산업이 지속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전력 시스템, 이 산업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시간에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라는 의미거든요. 기다리면 그 기업이 성과를 내서 주식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탑픽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단시간의 변동성, 짧은 기간의 변동성을 그걸 빼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섹터가 어딘가를 이제 구분해 보는 작업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IoT 산업은 예전부터 이미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공장 자동화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기계 앞에 가서 뭔가 버튼이나 장치를 눌러서 기계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인터넷이 되면서 기기 장치 없어도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외부에 나가서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생각해보면 누워서 삼성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부에 핸드폰으로 뭐 냉장고 혹은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작동시키는 이런 사회가 계속, 이런 산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DC는 인터넷의 데이터 센터 사업인데, 이거는
과거에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하려면 통신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쌓는 비용들이 너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토리지의 비용들이 비쌌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스토리지도 굉장히 싸졌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 쌓아놓고, 그러니까 하물며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놔도 국내에서 그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갖다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활동력이 세진 데다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 하면 데스크탑을 생각했는데 지금 뭐 스마트폰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어디서든 어느 시간에든 서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IDC도 앞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비대면 하면서 이 IDC도 강력하게 세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 IoT하고 IDC 산업이 그러면 이 산업을,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영위하는 산업을 볼 수도 있죠. 중요하게. 예를 들면 아마존도 그걸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 데이터 센터나 IoT 산업을 할 때 혜택을 보는 산업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스토리지하고 센서 산업, 물론 통신 산업도 혜택을 많이 보는데 통신 산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한번 들어가고 나면 다음번 세대로 넘어갈 때 대응을 잘못하면 한꺼번에 확 쓰러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통신 쪽보다는 반도체하고 센서 쪽의 산업들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 센터 산업 말고 그 IoT 자체 사물 인터넷 이거 말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는 산업, 그게 이제 반도체하고 센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지속될 수 있는 게 헬스케어죠. 헬스케어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는데 지금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헬스케어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헬스케어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까지 전체를 먹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제약업체나 이런 것들,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의 경쟁력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물음표예요. 다만 뭐 한의약품이 이런 것처럼 뭔가 의학과 관련된 부분, 치료제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기술력을 뭔가 뽑아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단기적인 이슈로 탁탁탁 끝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인데, 그 부분에서 차은 게 사실 치과 영역이에요.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의료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손안에 꼽히는 기술력인데 그거를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해외에서 들어와서 막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의료 사업이 뭐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쪽이라든가 제주도 쪽이라든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인화가 가능하면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치과 장비나 시스템을 수출하는 이런 쪽밖에 지금은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점 폐기물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이 점점 편해지고 거기다가 배달 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회용 용기가 쓰는 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 커지고 있는 일회용 용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처리는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의 단점은 뭐냐면 해외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폐기물 처리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국내에만 쌓여 있고, 이거가 해외로 나가려면 친환경 소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분해가 가능한 이런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영역을 좀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볼 만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산업 섹터를 원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렌탈이나 그린 에너지 쪽에 있는 것, 혹은 IoT, IDC, 헬스케어 이 정도 영역, 글로벌까지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정도 영역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폐기물 처리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토픽은 뭐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토픽은 사실 이거예요. 이거 K컬처. 물론 예를 들면 전기차에 뭐 LG화학이 선도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경쟁은 치열하죠.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은 치열해서 그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그런 경쟁력이 약간 다른 개념인 이 K컬처라고 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추세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의 하나라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영화라든가 혹은 이제 음식 문화, 드라마, 영화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음식 문화, 물론 저건 있어요. 뮤직 같은 경우에 뭐 BTS나 이런 쪽이 굉장히 우리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세죠 지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 음악 관련된 쪽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뮤지션들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 빅뱅의 특정한 사람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위험성들이 항상 노출돼 있거든요. 물론 BTS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인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모범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긴 하지만, 투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불안정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될 주식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 어떤 그런 그 산업들이 유망하겠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추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좁혀지거든요. 그럼 그 좁혀진 쪽 안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으며 가장 유망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선택해서, 혹은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거래되고 있으면 일단 계속 모니터링 과정에서 두고 있다가 그 상대적으로 싸졌을 때 그런 것들을 매집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투자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하고 동남아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잘 놓고 보면 서구 선진국 중에서 역동성이 센 건 미국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만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여러분들 유럽 제품이나 문화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거나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동차 영역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 시장은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동남아 시장의 역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동남아 시장에 상당히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될 거고, 미국의 역동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도 개념이 완전히 쓴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SNS, 그 다음에 쉐일 산업,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졌던 모든 산업들이 성숙 국면에 진입하거나 쇠퇴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새로 창출된 이런 영역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영역들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역동성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제 확신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